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방한 이틀째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한국 경제인들과 만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서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두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징계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방한 이틀째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지 2달도 안 돼서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면서 이른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방한 이틀째인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과 면담을 가집니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초청됐지만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여야 1명씩만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면담에선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한일 정치권 교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국내 6대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셔틀 외교 복원에 따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관련 양국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주관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점심 무렵 귀국길에 오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가슴 아프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직접 언급해서 지난 3월보다 진전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꺼내며 많은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온 선조들을 본받아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식민 지배를 사과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1998年の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때는 1998년 선언이라고 했던 데서 한 단계 나아간 표현입니다.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공동검증을 실시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동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와 별도로 진행되는데 일본에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 검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두 정상은 또 G7 기간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52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이 약 1시간 40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었는지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성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경제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예. 이번 회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양국 정상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다시 재개했다는 것이죠. 예.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도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를 포함해서 12년간 상호 교류가 없었다는 건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겠죠. 이걸 타개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에 2주 후에 G7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히로시마에서. 근데 거기에 조율될 수 있는 의제를 놓고 양국 정상이 교류를 했었다는 게. 그 세 번째는 역시 후쿠시마에서 열린 G7에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3국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한 의제도 조율되었다는 그게 세 번째 의미라고 짚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 이제 방한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인데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현충원 참배가 시작된 것은 83년 네. 나카소네 총리의 방한 때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2006년에 아베 총리, 그리고 2009년에 2009년에 아소 총리, 2011년에 노다 총리. 그래서 이번 현충원 참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 언론의 논조를 보면은 한국과의 외교관계의 셔틀 외교 재개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 건 아니냐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셔틀 외교가 있을 때는 항상 일본 총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현충원을 방문했었었나요?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니었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거에 4번 네. 정도가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전향된 입장을 보였을지도 관심이었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들려보시겠습니다. 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この歴史認識に関しては、1998年の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 네. 예, 뭐 저희가 기대를 했던 뭐 사죄와 반성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네.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좀 진전된 전향된 표현이었다라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3월 방일 때 윤 네.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역대 내각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죠.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뭐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나중에 마음이 아프다, 거꾸로가 있다무라고 하는 부분을 덧붙였던 걸 놓고 봤을 때는 한국 내에서 일본 측의 과거사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시다 총리께서 추가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어요. 예. 네. 실제로 우리 측 관계자 발표를 들어보면은
우리 측에서 과거사 관련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시다 총리께서 발언하셨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다른 쪽에게 강제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양국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韓国の国内の皆様方の不安に応えるためにも、韓国の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受け入れ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重要だと考え、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합의를 한 건데 사실 일본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닌 개별 국가의 현장 시찰 이거는 처음이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우리 측의 현장 시찰단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대단히 예외적인 그러한 결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은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 기준에 의한 객관적 검증. 윤 대통령 말씀으로 따르자면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안전과 수산업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국제적 검증 기준에 관해서는 원자력 분야의 최고 권위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파견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국제적인 검증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관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두 번째, 즉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라고 하는 부분도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리 시찰단이 파견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칠까 혹은 시찰을 할까 하는 부분인데 아직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것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국제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작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분야도 예. 좀 짚어보도록 하면은 그 화이트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화이트리스트는 뭐 계속 복원된다 이야기만 있었고 아직까지는 좀 복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의 우리나라의 복원이 좀 빨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그렇죠. 이미 키시다 총리의 지시로 일본 각 정부 부처는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한 세 가지 이제 소재에 관한 부분이 원상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19년 이전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복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역시 세 가지가 필요한데 반도체 첨단 기술은 역시 미국에서 앞서가고 있고요. 또 그 부품 소재 장비 공급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제조 기술, 제조 역량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지 원활한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계가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망 혹은 생산에 있어서 항상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예. 이제는 이게 이제 풀리는 거니까 우리 경제에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이러한 셔틀 외교의 재개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맞추어서 한일 양자 간의 무역 그리고 투자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지난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첨단 기술, AI,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개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도 이것도 우리로서는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며칠 전에 송도에서 열렸던 아시아 개발은행 예. 회의에서 한일 재무장관이 같이 만났었죠. 그래서 경제정책, 통화정책 등을 논의하고 그러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재정정책 내지는 환율 관리에 유리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안보 분야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국이 대북공조, 안보협력 관련한 방안 더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핵협의 그룹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3월에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NCG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를 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그러한 핵 자산의 네. 가시적인 전개 이게 세트로 돼서 우리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같은 그러한 이니셔티브가 일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계속 압력을 넣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산케신문 같은 데서는 그러한 사설도 말하면 게재를 하고 했었는데 네. 따라서 한미가 앞서가는 이러한 핵 확장 억지 제도화라고 하는 움직임에 일본도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한미가 앞서가고 그게 제도가 된다면 나중에 일본이 거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달 중순에 네.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 물론 뭐 핵협의 네. 그룹 이 얘기도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확실시되는 의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주제라고 봅니다. 예. 작년 11월 프놈펜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삼국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고 예. 하나 재미있는 움직임은 그 다음 달 작년 12월이죠. 미국의 우주군 사령부가 어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탄도탄 탐지 기능이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령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한미 간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그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고, 예. 근데 한일 간에는 그 공유가 실시간으로는 공유가 되지 않는 게 이거 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이것을 삼국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정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탄도탄이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그 탐지함에 있어서 한국이 우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하강하는 단계에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서로 공유를 하면 우리도 일본도 서로 위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한 이슈 중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탄도미사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대응력에 있어서도 삼국 협력이 논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 해상에서의 환적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대단히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규탄하는 집회와 환영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해결하라! 청년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역사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래를 논의할 수 없다며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할머님들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오후 2시부터는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양 투기를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 규탄 기자회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환영합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등을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 내내 규탄과 환영의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한일 정상회담을 좋게 평가하겠지만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동안 이 한일 관계는 그냥 이웃 나라 사이의 어떤 관계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 권위주의 진영 국가와의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아시아권에서 자유, 인권, 법치 이런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으로서 일본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 이웃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에 더해서 자유진영 국가들 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완전히 다른 한일 관계가 성립이 됐다. 이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12년 만에 한일 관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한일 관계 복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부분은 좀 인정을 민주당에서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시작점, 미래를 향한 어떤 출발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는 하나. 예.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한일 관계다. 저도 완전히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새로운 한일 관계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버텼던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과거를 잊으라는 기억 삭제를 강요하는 이런 새로운 한일 관계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한일 관계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제 와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가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뭐 언뜻 들으면 되게 괜찮은 얘기 같거든요. 근데 한일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기시다 총리가 공동선언을 하면서 참 저희 국민 한 사람은 속상했던 건 그럽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서 와서 나름대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일본의 입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자의 질문에 강제징용이냐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하지 못하잖아요. 말 안 하는 겁니다. 강제동원 우리는 한 적 없다라고 내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런 면죄부를 지금 한국이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발언 수위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흡족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정상회담 전체를 폄하할 정도의 얘기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과거사를 우리가 잊는 게 아니죠. 기억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적 전혀 없고요. 우리 국민은 이것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갖고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그런 대범함을 보이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차원으로 사고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입장이 이제 시각의 차이는 있을 거는 같지만 보통 성과물이나 결과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와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이끌어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뭘 이끌어가죠? 뭐 과거사에 대한 뭐 진정한 사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독도 영토권 주장에 대해서 일본이 입을 닫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현지 시찰단을 보냈단만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끌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도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과거를 잊으라고 기억의 삭제를 강요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일견 주장할 수는 있으나 느끼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지금 기억을 삭제하라고 강요당하는 느낌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리고 미래로 가자. 왜 과거에 머물러 있냐라고 대통령이 자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사는 일본과의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의 당장 몇십 년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한처럼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잊으라고 합니까? 이런 거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야죠. 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움의 말을 드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듣던 얘기 하시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일 관계 이끌었다는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시다 총리가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 갑자기 한국을 왔느냐 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아시아권에서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와 핵 협력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바로 한국으로 와서 한미 핵 관련한 확장 억제 그 안에 일본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끈다는 것이 안보 차원에서는 적어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또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이 해야겠지만 한미일의 어떤 핵 협력국 이거는 좀 아주 자세하게 경계하면서 봐야 돼요.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그렇잖아요.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너희는 군대를 갖지 마 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꾸 이렇게 군사협력이나 안보협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군대를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협력은 하되 어떻게 해서 전범국가가 평화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도 이제 군대를 가질 수 있게끔 되게끔 어떤 우리가 비밀을 제공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 협력 좋습니다. 이거는 한미 간의 핵 협력이지 일본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번에 방한한 일본 기시다가 빨리 한 것들은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핵 협력 자체를 일본에게 미국이 압력을 넣지 않았냐라는 측면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이 우리의 한미 간의 이 핵 확장 억제 이 틀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군대를 갖겠다고 한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섞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 정보 이것들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같은 것도 우리가 다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종합적으로 봐야지 뭐든지 일본은 안 되고 나쁘고 그래서 우리 이웃이지만 정말 옆에 두고 싶지 않다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일본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자, 이 정부 방침이라는 게 제3자 변제안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생존자 우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 생존자가 이제 3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3분 중 1분이 이 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좀 국내 여론에 좀 도움이 될까?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뭐 생존자 3분 중에 1명이 변제안에 동의를 했으면 뭐 나름 여론 조성에는 도움이 되겠죠. 예. 하지만 3자 변제안 자체가 틀렸죠.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고요. 한일 청구권 협상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 3자 변제안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아닙니다. 원칙, 상식 이런 것에서 모두 벗어났어요. 특히나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잖아요. 법률가가 어떻게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한일 관계 좋습니다. 하지만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죠.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원칙입니다. 예. 그게 법치고.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3자 변제안이 과연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한 것이냐의 문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민사적인 해결 방법인데 물론 본이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 제3자가 대위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민사적인 얘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안 외에는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한일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거 외에는 이 협의 자체에 대해서 자꾸 비난만 하는 것은 불과 1년여 전에 여당의 입장을 가졌던 민주당의 태도로서는 저는 그렇게 떳떳하다고 보이지 않고요. 과연 그럼 민주당 5년 동안은 그럼 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떳떳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5년 동안은 말씀한 대로 실리적인 측면은 놓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변제안에 대해서. 근데 궁극적으로 본질을 들어갔었던 거예요. 뭐냐. 일본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자 변제요. 그 돈 몇 푼 지어준다고 과거가 씻겨집니까? 하지만 최소한의 대법원의 판결은 돈을 얼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강제징용 기업들이 돈을 내서 갚아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해라예요. 그게 판결 의지 아닙니까? 뭐 막말로 해서 지금 생존자 3명이 그 돈 몇 푼 받아서 뭐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치유를 니들이 진정어리고 머리를 숙이라는 변제를 함으로써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본질은 5년 동안 뭘 했냐?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실리적으로 접근 못하고 자존심으로만 했던 부분을 그래 비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제 기시다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다. 강제징용 맞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왜 해결 못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3자 변제안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일 의원연맹 이제 의원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윤호중 의원이 이제 참석할 예정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민주당의 원칙들 그런 것들을 전부 기시다 총리에게 이야기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일연맹 관련해서 이번에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좀 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의 공동선언이 그렇게 좀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왔으면 안보협력, 경제협력 다 좋지만 그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품넓게 다 퍼주고 오셨으면 와서 본인들도 선물 갖고 와야죠. 근데 국민들 앞에 사과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당내에서도 이거 참석하지 말자 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하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그래도 뭐 어떤 예의가 있는 것이고 의전도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말 못하니까 현 정부도 말 못하니까 야당이라도 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정말 기시다 총리 일본 정말 강제징용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독도 영토권 계속 주장할 거냐, 후쿠시마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라.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야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두 최고위원의 입장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사실 오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고 사실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정례적으로. 근데 오늘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와서 좀 돌발 발언을 할까 봐 일부러 취소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에 와서 돌발 발언을 한다면 아마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여론 더 악화될 거고 예. 그 차원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윤리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징계의 어떤 절차라든지 수위에 관련해서 괜히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징계 수위를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두 분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해야 되는 수준, 그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그 얘기는 즉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징계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징계냐, 그 두 개 사이 그렇게 되면은 당원권 정지 1년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 1년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당내에서 조금 더 그 정도의 징계가 나오리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당원권 1년 정지면 이제 두 최고위원은 내년에 총선에 못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또 이준석 전 대표 사태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때와 지금 이 두 분의 징계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양두구육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역사인식뿐만 아니라 뭐 태웅 같은 경우는 공천 개입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예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1년 이상의 중징계를 함이 좀 국민 눈높이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전 답답한 게 그래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뭐라고 표현하기도 힘든데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렵게 정말 출범을 했는데 지금 한 발도 못 가고 뒤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징계 수위를 고민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딱 맞추려면 두 분을 중징계함이 맞아요. 아니면 이걸 경징계를 하면 국민의힘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기 때문에 저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시고 내일 징계 수위에 따라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 백린탄을 투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반인륜적인 악마의 무기로 불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증거 영상을 입수했다면서 공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섬광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불꽃은 땅에 닿아도 꺼지지 않고 하얀 연기를 내뿜습니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입니다. 백린은 파편에 인체가 타들어갈 수 있고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미점령 지역에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krainian military clearly the battle in Bakhmut intensified in the past 24 hours. 백린탄은 국제법상 민간 지역에 사용이 금지된 소위탄의 일종입니다. BBC는 소위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어린이 병원 인근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민간 지역에 백린탄을 사용해왔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러시아는 매번 국제협약을 위반한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이우 상공으로 날아온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처음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비가 그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9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출근길 다소 쌀쌀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 기자, 쌀쌀하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현재 영상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라서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7도, 세종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은 낮 최고온도 22도로 예상돼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예상 낮 최고기온은 대구 21도, 광주 24도, 부산 20도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1도 차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어제까지 내린 비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좋음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본 FIU의 통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3월 코인 실명제 직전까지 위믹스 코인 80만 개, 최대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을 팔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체하자 해당 코인 거래소는 대량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했고 FIU는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알린 겁니다.
담당 부서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로 손혜원 전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라임 펀드를 수사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은 주식을 팔아 코인을 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2021년 주식을 판 9억 원은 대부분이 예금된 것으로 재산 공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8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023년에는 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60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해 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혹 제기에 김남국 의원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 인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만 현금화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페이스북에선 당시 거래소 자율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체할 때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은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실명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부터 실명 계좌로 거래를 해왔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어디서 난 건지 어떻게 수십억 원으로 불릴 수 있었는지 의혹은 여전합니다. 야당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관련해서 지금 상황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당은 김 의원이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자료 공개가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 코인을 보유하다가 인출했던 상황을 두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코인을 60억 원 인출한 거. 자, 이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검찰이 도대체 어떤 거가 이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FIU도 스스로 이걸 찾은 사건이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통지를 갖다가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떻게 문제를 삼게 되었는가? 작년 1월 달하고 2월 달에 코인 80만 개 이상이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빠져나간 거거든요. 금액이 60억이 넘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그 화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도 아니고 이른바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에 잡혀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FDS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건 한번 봐야 된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이나 이런 탈세나 이런 데 쓰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불법 거래가 있는지를 갖다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봤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 불법 거래 외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고위공직자이니까 뇌물 등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남부지검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주식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코인을 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의원의 재산 내역을 좀 살펴보면 주식을 판 9억 원의 대부분이 예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는 그 돈으로 코인을 샀다면 예금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예금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이걸 샀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 가치만큼이 현금으로 보유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60억 원을 매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위믹스라는 주식이 최고가일 때 60억 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인출했을 때에는 훨씬 그보다는 좀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가상거래소간에는 주식이 이 코인이 인출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처럼 메이저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액수가 크지만 위믹스 같이 우리나라 김치코인의 경우에는 액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거래소 간에 이걸 통보하고 이게 FIU의 이상거래로 통보된 것 같아요. 그러면 통보가 되면 이 이상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 제한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인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이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금 출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주식 코인을 이동했는지까지 소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 코인을 매각하거나 인출하거나 이런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이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실제 이게 뭐 공개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된 이상은 공개해 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남국 의원의 말대로 정말 그 주식 팔아서 산 9억 원으로 코인을 샀다면 뭐 9억 원으로 60억 원을 만들었으면 뭐 거의 뭐 우리가 시쳇말로 해서 대박을 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이 자금 출처를 정말 그거야말로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 네. 그런데 폭락해서 몇 억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 주식 80만 개를 어떻게 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인이 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1억어치 주식을 사는데 60배 올라서 60억이 됐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런데 이 위믹스 코인 차트를 갖다 보면요. 이게 쭉 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작년 초에는 최소한 5천 원에서 높을 때는 10,000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떨어지고 있을 때니까 80만 개를 예컨대 10,000원에 샀다. 80억이 필요하고요. 제일 쌀 때 어떻게 잘 샀다. 그 5천 원일 때 샀다. 그래도 40억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김남국 그 의원의 재산이 애당초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8억이었다가 그것도 이제 대단한데 어쨌든 4년 만에 2배로 15억까지 늘렸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40억이라는 그 돈의 출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돌리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점이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면 언제냐면은 대선 직전이잖아요. 작년 대선에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하나가 김남국 의원이었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어쨌든지 간에 여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한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쨌든 오늘 김남국 의원이 밝힌다라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밝혀야지 의혹이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자신 이제 코인을 현금화한 건 440만 원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거래 내역이 좀 공개가 돼야지 이런 의혹들은 또 해소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코인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김남국 의원이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꼭 이게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당신만 코인에 대한 보유 내역을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국민들께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다 코인을 보유한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공직자 등록법에 코인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법안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뭐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 야당이 모두 다 재산공직자 등록법을 좀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괜히 이 사건을 김남국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 김남국만 비난하다가 끝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또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사고 인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소명을 하면 이건 해소될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을 인출했기 때문에 대선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니 김남국 의원이 왜 대선 자금으로 자신의 돈을 쓰겠습니까? 저는 뭐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래도 네. 지금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뭐 여당 일각에서 그리고 수사 당국에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것 중 하나가 인출 시점이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제 대선 자금으로 일부라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뭐 법적인 접촉을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건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돈이 쓰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김남국 의원 작년에 이제 대선하기 직전에 네. 이재명 대표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가방 들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돈, 수십억이 된 돈이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하면 그 돈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후보를 위해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공직선거법, 뭐 정치자금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법적인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대선 자체에 불법 자금이 쓰였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다른 국면이 될 거고요. 어쨌든 오늘 그 김남국 의원이 밝힌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 2년 전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을 보유했던 사람이 세금 부과를 늦추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해충돌방지법 여부를 떠나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것 자체 그건 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과세 유예 법안이거든요. 특히 2030 표심을 향해서 여야가 공히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불특정 대상인 국민들을 상대로 과세 유예 법안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종부세 폐지 법안이나 또 세율을 감액하는 법안, 국회의원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회는 청렴 의무, 도덕적인 의무, 또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경계하는 마음으로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도 뭐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은 충분히 오늘 뭐 소명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김남국 의원이 예컨대 뭐 종부세 관련 비유 같은 걸 갖다가 하면서 이해충돌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제가 집이 한 100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종부세 폐지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련된 세금을 지금 면제하거나 유예하거나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다자녀인 그 국회의원이 다자녀 관련한 지원하는 거 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국회의원이 부모님 관련해서 그 뭐 혜택을 주는 거 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건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부패방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법 자체를 바꾸고 법 자체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문제가 돼도 이거를 법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 그런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청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김남국 의원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 지금까지도 계속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감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 북동부에서 소수 민족들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해 최소 55명이 숨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 한복판, 차량 한 대가 전복된 채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선 새까맣게 타버린 트럭이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일부는 불에 훨훨 타고 있습니다.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최근 며칠간 발생한 소수민족 간 충돌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주민 2만 3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인도군이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주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메이테이 민족과 다른 민족 주민들입니다. 지난달 마니푸르주 고등법원이 메이테이 민족을 지정 민족에 포함하라고 명령하자 다른 민족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카스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 민족들을 지정 부족에 편입해 취업과 입학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메이테이 민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자 기존의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인도 당국은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통금령까지 내리며 소유 사태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해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팝나무 꽃이 만개한 철길로 열차 한 대가 들어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는 아주 특별한 철길이 있습니다. 5월이 되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같이 변하는 그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새벽 하얗게 핀 이팝나무 꽃이 철길로 천천히 들어서는 열차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철길은 화물 열차가 짐을 싣고 북전주역에서 공장까지 들어가는 산업철도인데요. 지난 1999년에 1.4km 철길을 따라서 조경수로 이팝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덕분에 꽃이 피는 5월이면 전국에서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네, 이팝나무 꽃이 만개하니 마치 하얗게 쌓인 눈처럼 보이는데요. 이팝나무라는 이름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네, 이팝나무의 속명은 치오난투스, 그리스어로 하얀 눈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모습이 마치 수국이 담은 쌀밥을 연상시키는데요. 쌀밥을 뜻하는 이밥을 붙여서 이팝나무라고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하얗게 꽃이 피는 이팝나무 덕분에 이렇게 눈에 뒤덮인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꽃이 피는 5월 초에만 만날 수 있는 장면인데 마치 5월의 크리스마스가 주는 선물 같기도 합니다. 네, 이팝나무와 함께 삭막함이 느껴졌던 철길이 낭만적으로 변한 것 같네요. 다 지나가기 전에 꼭 눈으로 담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어버이날인 오늘 나오실 때 겉옷 하나씩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1.5도, 대전 9.2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광주 24도, 부산은 20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